안녕하세요. 안기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아동학대 증거 수집에 관한 판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생각에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 학교 가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보내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한 말을 그 녹음을 통해서 듣고 이걸 토대로 아동학대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 이 녹음 내용, 이것이 아동학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못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면 제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주죠. 2024년 1월 11일자에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로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그 신고 의무자인 교사가 2018년 3월 14일경부터 5월 8일경까지 사이에 그 피해 아동에게 너는 학교도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니? 1, 2학년은 다녔어? 공부 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넌 전혀 안 돼 있구나. 1, 2학년 때 공부는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 이런 좀 모욕적인 말을 했네요. 그래서 이것을 약 14회에 걸쳐서 이렇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1심 판사는요. 이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교사에 대해서 그 아동학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항소를 한 거죠. 항소를 하면서 피해자의 부모가 타인 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거, 이것은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그리고 다른 증거들도 이 증거를 기초로 해서 획득한 2차 증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항변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업을 방해함에 따라서 피해자의 태도를 수정하고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의를 준 내용이다. 그래서 범죄 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학생에 대한 훈육 행위의 그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고 그 행위의 동기라든가 피해자의 어떤 건강 상태, 그다음에 가해자의 성향, 태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아동복지법이 정한 그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항소 이유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2심 법원에서도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모가 그 피해자의 그 자녀죠. 자녀 가방에 녹음 장치를 넣어서 등교시키는 방법으로 그 피고인이 수업 시간에 말한 내용을 녹음해서 녹취 파일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녹취 파일을 이제 증거를 수집한 거죠. 그 사실은 인정된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부모의 이 녹취 파일 행위가 누구든지 타인 간에 그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할 수 없고, 이것에 따라 취득한 녹음, 그것은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요. 이 녹음 행위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그 녹취 파일 그리고 그게 터잡아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그 학부모의 몰래 녹음의 문제였죠. 그 자녀 내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한다 이런 이제 의심을 하니까 이제 그 교사의 그 교실 내에서 발언을 듣기 위해서 녹음기를 몰래 넣어둔 거니까요. 이 녹음기에 수록된 그 녹음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부모는 이거는 그 교사가 아동학대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사기관에 그 아이를 통해서 취득한 그 녹음 파일 그리고 그것을 녹취한 녹취서를 이제 제출했습니다. 그 2심 판결의 판결 내용을 보면은요, 이 피해자가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담임 교사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의 법익을 방어한다고 하는 거는 뭐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방어할 그 능력이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인간아 이런 말, 또 넌 1, 2학년 제대로 나온 거 맞냐? 등의 그 어떤 그 교사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다는 그 피해자의 말을 듣고 그 피고인이 그 우리 애한테 대해서 학대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모가 사항을 파악해서 그 상황들을 파악해서 그 피고인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녹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녹음자와 그 대화자가 이게 동일시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부모와 그 자녀의 관계는 한 사람이라고 봐도 된다. 왜냐하면 미성년 자녀고 자기의 의사를 방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모가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고 이제 보았습니다. 이렇게 초등학생으로 표현력이 제한돼 있고 이 사건과 같이 말로 이루어지는 그
학대 범행의 특성은 녹음을 하는 외에는 뭐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밝혀내고 피해자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면서요. 재판부는 더 나가서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초등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발언이 이 30명 정도 상당수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이렇게는 볼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아동학대 처벌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교직원으로 이런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의무자인 것,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가 가져오는 어떤 사회적 해악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도 판시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 맞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피고인이 수인해야 될 기본권의 제한 범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위 대화가 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개되지 아니하는 타인 간의 대화로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이제 유죄 이유를 이제 밝힌 거죠. 그러나 대법원의 견해는 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요, 이 사건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해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는데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그 피고인의, 그러니까 그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로는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에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되는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교실이 출입이 통제되는 그 공간이고 수업 시간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 초등학교 교실에 학생이 아닌 제3자가 별다른 절차 없이 참석해서 담임교사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피고인이 교실 내 학생들이 아닌 제3자에 대한 공개를 의도하거나 감수하고 발언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특별히 없다라고 본 거죠. 또한 그 교사의 발언이 특정된 30명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 뿐이고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욱이 이제 이 대화 내용이 그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 여부, 그리고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요. 그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서 따라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의 발언, 이것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이 수업 시간 중에 발언한 그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해 아동에게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을 뿐이고 피해 그 아동의 부모는 그쵸. 거기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었죠. 피해 아동의 그 연령, 그리고 피해 부모가 피해 아동의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정을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부모는 피해와 별개의 인격체 아니냐. 그렇다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밖에는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 이 사건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 능력이 부정돼야 된다라고 봤고요.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 규정, 그리고 통신 및 대화의 비밀보호, 그다음에 통신 및 대화의 자유신장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그 취지에 비춰본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그 사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이런 그 대법원 판례의 그 태도는요, 그 사안과 같이 녹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이것은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것을 뭐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을 했다고 해서 우리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이 이 그 교사가 유죄냐 무죄냐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를 한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게 다시 돌아가서 2심에서
그거는 불법 녹취라고 해서 빼놓는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유죄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 아동의 보호 필요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채집한 증거를 형사사건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대원칙 내지는 기본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